짐 다 싸놨어요. 어머님, 이제 나가세요. 며느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윤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관에 줄지어 놓인 캐리어와 박스들을 바라봤어요. 6개월, 정확히 6개월 동안 이 집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도우는 창가에 서서 고개를 돌린 채 침묵하고 있었고 평소 그렇게 살갑게 대하던 며느리 서연의 얼굴은 낯설 정도로 차가웠죠. 영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침엔 웃으며 인사했던 며느리가 점심엔 같이 차를 마시자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을 내쫓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도대체 뭘, 영자의 절규가 터져나왔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화목했던 가정을 하루아침에 전쟁터로 만들어버린 것일까요? 오늘도 세월 담소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아파트를 채우고 있었죠. 오후 3시, 하루 중 가장 적막한 시간이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자의 시선은 화면이 아닌 그 너머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6개월은 장례와 각종 절차들로 정신없이 바빴고 그 다음 6개월은 슬픔에 잠겨 있었죠. 그리고 지난 1년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였어요. 혼자 먹는 밥상이 이렇게 쓸쓸한 줄 예전엔 몰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도훈의 이름이 화면에 떴죠. 영자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넣어 밝게 대답했어요. 도훈아. 무슨 일이니? 엄마, 저녁 먹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영자는 벽시계를 다시 봤어요. 오후 3시, 점심도 아직 먹지 않았지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응, 먹었어. 된장찌개 끓여서 먹었는데.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은 엄마가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지난주 집에 들렀을 때 냉장고에는 김치 한 통과 계란 몇 개만 덩그러니 있었으니까요.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서연이랑 나유리도 같이. 아이고, 바쁜데 뭐하러 와. 나는 괜찮아. 영자의 대답과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스쳤습니다. 손녀 나유리를 본 지도 한 달이 넘었어요. 5살배기 그 아이가 할머니, 할머니 하며 매달릴 때만큼은 이 적막한 집도 생기를 되찾곤 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도훈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나유리가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나유리 왔어요. 영자는 무릎을 굽혀 손녀를 안아들었습니다. 작은 팔이 목을 감싸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뒤따라 들어온 며느리 서연이 신발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계셨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은데. 서연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10년째 서연은 늘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며느리였어요. 명절 때마다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찾았고 시아버지 투병 기간에도 헌신적으로 돌봤죠. 저녁 식탁은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나유리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는 동안 영자는 그저 듣기만 해도 행복했어요. 도훈이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는 거 어때요? 영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로 아들을 바라봤죠. 도훈이 계속 말했어요. 혼자 계시는 거 보기가 너무 안쓰러워요. 우리 집 방도 있고 나유리도 할머니랑 같이 살면 좋아할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님. 출근할 때 나유리 봐주실 분도 필요했는데 어머님이 오시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어머님도 혼자 계시면 적적하실 테고. 영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서연의 눈에는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닌 진짜 바람이 담겨 있었죠. 내가 가서 불편하지 않겠니? 젊은 사람들끼리 사는데. 서연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가족이잖아요. 저희한테도 어머님이 필요해요. 나유리한테도 할머니가 곁에 계시면 정서적으로도 훨씬 좋을 거고요. 도훈도 힘주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와요. 여기 혼자 있으면서 우울해하는 거 더는 못 보겠어요. 아빠도 하늘에서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예요. 영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혼자 지내는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외로움과 싸우며 보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새벽 2시에 잠에서 깨어 천장만 바라보던 시간들, 말할 사람이 없어 텔레비전과 대화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내가 가서 폐가 되는 거 아닐까? 서연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어머님께 폐를 끼치는 거죠. 맞벌이 하느라 나유리도 제대로 못 봐주고 있는데 어머님이 오시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어머님도 외로우실 테고 저희도 어머님이 필요하고 서로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나유리가 할머니 품으로 파고들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와요. 나유리랑 매일매일 놀아요. 영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이 적막한 집에서 홀로 늙어가느니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알았어. 나도 혼자 있기 힘들었어. 고마워.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해줘서. 도훈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웃었습니다. 서연도 밝게 웃으며 영자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어머님.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정말 엄마처럼 가족처럼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스레 준비한 손님방 침대에 누워 앞으로의 생활을 상상했어요. 아침마다 손녀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모습이 그려졌죠.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친구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아, 나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정말? 아이고, 잘했네. 혼자 있는 거 보기 안쓰러웠는데. 며느리가 먼저 오라고 하더라고. 나유리도 할머니 필요하다면서. 이제 좀 살 것 같아. 좋은 며느리 뒀네.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디 있어? 시어머니 모시겠다는 며느리가. 영자는 수화기 너머로 웃음을 흘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서연 같은 며느리는 흔치 않았죠. 결혼 초부터 시댁 식구들을 친정처럼 대했고 시아버지 병간호도 마다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사 준비는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도훈이 휴가를 내고 도와줬고 서연도 주말 내내 짐 정리를 거들었어요. 필요한 것만 추리니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어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는 영자의 눈빛이 촉촉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이 구석구석 배어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혼자서는 더 이상 이 큰 집을 감당하기 힘들었으니까요. 엄마 가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닫는 순간 한 시대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기분이기도 했죠. 차 안에서 나유리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의 온기가 영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서연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 집이 어머님 집이에요. 정말 편하게 생각하세요. 영자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66년 인생,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삶,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았죠.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자 영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넓은 거실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셨어요. 며느리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캐리어를 밀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쪽이 어머님 방이에요. 서연이 안내한 방은 거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 나타났죠. 침대와 옷장, 화장대까지 새 것처럼 반짝거렸어요. 창문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작은 서랍장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가족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죠. 며느리가 미리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방이 마음에 드세요? 침대는 새로 사왔어요. 어머님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 해서 딱딱한 걸로 골랐는데 불편하시면 바꿔드릴게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묻어났습니다. 영자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보았어요. 적당한 탄력이 허리를 받쳐주었죠. 아이고,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어떡해. 정말 좋네. 고마워, 서연아.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유리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손에는 색종이로 만든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할머니, 이거 나유리가 만들었어요. 할머니 방에 놓으라고요. 영자는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종이꽃들이 삐뚤빼뚤했지만 그 어떤 진짜 꽃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화장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영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나유리가 만든 거니까 할머니가 제일 아끼는 보물로 간직할게.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영자는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영자가 다가가며 말했죠.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 서연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오늘은 그냥 쉬세요. 이사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하지만 영자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으로 팔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감자를 깎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도훈 씨가 맨날 엄마 된장찌개가 최고라고 하던데. 에이, 별거 아니야. 그냥 오래해서 손에 익은 것뿐이지.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주방에서 나는 음식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도훈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그 냄새를 맡고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와, 엄마가 요리했구나. 이 냄새 너무 그리웠어. 저녁 식탁은 풍성했습니다. 영자가 만든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서연이 준비한 나물과 샐러드가 조화롭게 놓여 있었죠. 나유리는 할머니가 만든 계란말이를 맛있게 먹으며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할머니 요리 최고예요.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나유리가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앉았고
도훈과 서연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영자는 이 평범한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밤 9시가 되자 나유리가 하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유라, 이제 씻고 자야지. 싫어요. 할머니랑 더 있을래요. 영자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같이 가서 이 닦는 거 도와줄게. 자기 전에 책도 읽어주고. 나유리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욕실로 가는 손녀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영자는 작은 발치대를 놓아주고 나유리가 양치질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분홍색 칫솔을 쥔 작은 손이 부지런히 움직였죠. 침대에 누운 나유리 곁에 앉아 영자는 그림책을 펼쳤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였어요. 나유리는 할머니 목소리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어요. 거실로 돌아오니 도훈 부부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영자에게도 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나유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혼자 자겠다고 고집 부리는데. 그래, 우리 나유리가 할머니를 좋아해 주니까 내가 더 고맙지. 도훈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생활이 불편한 건 없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해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의 눈에 비친 걱정과 사랑이 느껴졌죠. 없어. 다 좋아. 너희들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니? 다음 날 아침 영자는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죠. 조용히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어요. 쌀을 씻고 밥솥에 앉힌 후 냉장고를 열어 반찬 재료를 살폈습니다. 6시가 되자 서연이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었죠. 이미 아침상이 차려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저희는 보통 토스트나 시리얼로 간단히 먹는데 아침은 든든히 먹어야지. 직장 다니는데 대충 먹으면 어떡해. 영자가 차려낸 아침상은 정성스러웠습니다. 갓 지은 흰 쌀밥에 미역국, 계란 프라이, 김구이, 나물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였어요. 도훈이 일어나 식탁에 앉으며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아침 먹네요. 엄마 손맛 최고야. 나유리도 밥그릇을 받아들고는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아침마다 투정 부리던 아이가 할머니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도훈과 서연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영자는 나유리 옷을 입혀주고 머리를 묶어줬어요. 거울 앞에 선 나유리가 빙글 돌며 웃었죠. 할머니가 묶어준 거 예뻐요. 서연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나유리 유치원 버스가 9시에 와요. 아파트 정문 앞에서 타면 돼요.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부부가 나간 후 영자는 나유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블록놀이도 하고 그림도 그렸어요. 나유리는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게 즐거운지 계속 웃음소리를 냈죠.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며 아파트 정문에 섰을 때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23025 새로 이사 오신 분이세요? 아니에요. 아들네 집에 들어와 살게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좋은 며느리 두셨나 봐요. 요즘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집이 어디 있다고.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서연 같은 며느리는 흔치 않았죠. 유치원 버스에 나유리를 태워보낸 후 영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을 쓸고 닦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혼자 살 때는 하기 싫었던 집안일도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니 즐거웠어요.
창문을 열어 환기도 시키고 화분에 물도 줬죠. 점심시간이 되자 영자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저녁에 가족들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외롭지 않았죠. 오후 2시 나유리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영자는 간식으로 과일을 깎아주었어요. 나유리는 할머니가 깎아준 사과를 먹으며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친구가 할머니 없대요. 나는 있다고 자랑했어요. 영자의 마음이 찡했습니다. 손녀에게 자신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게 뿌듯했어요. 나유리를 꼭 안아주며 말했죠. 우리 나유리가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해 주니까 할머니가 더 기뻐. 저녁이 가까워오자 영자는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오늘은 갈비찜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며 영자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서연이 먼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갈비찜 냄새를 맡고는 감탄했어요. 와, 어머님, 갈비찜이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별거 아니야. 너희들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서연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요, 어머님.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서서 저녁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훈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근사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와, 이게 무슨 냄새야? 엄마 갈비찜이잖아. 온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은 화목했습니다. 영자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가득 찼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죠. 저녁 식사 후 영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예전 집에서 혼자 보던 야경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쓸쓸했지만 지금은 따뜻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이 머그컵을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님,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캐모마일 차예요. 숙면에 좋다고 해서. 영자는 며느리가 건넨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어요. 고마워. 정말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내가 민망할 정도야. 서연이 영자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오셔서 저희가 더 든든해요. 진짜예요. 앞으로도 불편한 거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우리 오래오래 잘 지내요. 영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새로운 가족, 새로운 집,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3개월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완전히 이 집의 일원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은 변함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였습니다. 조용한 새벽 가족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이 영자에게는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오늘도 영자는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콩나물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썰어 접시에 담았어요. 밥솥에서 김이 피어오르자 영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죠. 6시 반 서연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온 며느리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전날 야근을 했다고 들었죠. 영자는 재빨리 의자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얼른 앉아서 먹어. 피곤할 텐데 든든히 먹어야지. 서연이 식탁에 앉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못 본 척하고 뜨거운 국을 떠주었어요. 며느리가 숟가락을 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먹기 시작했죠. 영자는 식탁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나율이 학원 끝나고 내가 데려올게. 너는 일 끝나고 바로 집에 와서 쉬어. 서연이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그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영자는 집안 구조를 자신의 방식대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 위치를 옮기고 텔레비전 각도를 조정했어요. 주방 찬장의 그릇들도 전부 꺼내서 다시 정리했죠. 큰 접시는 아래쪽에, 작은 접시는 위쪽에 놓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 무렵 영자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며느리가 어제 장을 봐온 것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영자의 눈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당장 나가서 장을 봐와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마트에서 영자는 카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멸치, 다시마, 각종 나물, 고기, 생선까지. 집에 돌아온 영자는 냉장고를 자신의 방식대로 다시 정리했어요. 야채실에 있던 과일을 위쪽 칸으로 옮기고 반찬통들의 위치도 모두 바꿨습니다. 오후 3시 나유리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영자는 손녀를 위해 간식을 준비했어요. 직접 만든 호떡이었죠. 나유리는 할머니가 만든 호떡을 맛있게 먹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호떡 최고예요. 영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때 나유리가 가방에서 학습지를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숙제예요. 엄마가 도와준대요. 영자는 학습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간단한 한글 쓰기 연습이었어요. 할머니가 도와줄게. 엄마는 피곤하시니까. 영자는 나유리 옆에 앉아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방식은 좀 달랐어요. 획순보다는 빨리 쓰는 법을 가르쳤고 글씨체보다는 속도를 강조했죠. 나유리는 할머니 말을 따라 열심히 썼지만 글씨는 점점 흐트러졌습니다. 저녁 6시 서연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달랐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집에 들어서니 거실 구조가 바뀌어 있었죠. 서연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영자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냉장고를 열었다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른 위치에 있었죠. 평소 넣어두던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님, 냉장고 정리하셨어요? 영자가 뒤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응, 좀 더 효율적으로 정리했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더라고. 서연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필요한 것을 찾아 꺼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익숙했던 것들이 모두 다른 곳에 있어서 시간이 2배로 걸렸죠. 저녁 식탁에서 도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수고했어요. 맛있네요. 영자는 아들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때 나유리가 학습지를 들고 왔어요. 아빠, 오늘 할머니랑 숙제했어요. 도훈이 학습지를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서연도 학습지를 들여다봤어요. 글씨가 엉망이었죠. 획순도 틀렸고 모양도 제멋대로였습니다. 나유라, 이건 다시 써야겠다. 획순이 틀렸네. 영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에이, 괜찮아. 어차피 나중에는 다 빨리 쓰게 되는데. 너무 깐깐하게 가르치지 마.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유치원에서 획순을 정확하게 쓰라고 했어요. 기초가 중요하대요. 영자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빡빡하게 키우는 것 같아. 우리 도훈이 어렸을 때는 그냥 편하게 키웠는데도 잘 컸잖아. 분위기가 살짝 어색해졌습니다. 도훈이 재빨리 화제를 돌렸어요. 그나저나 엄마, 주말에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같이 장 보러 갈까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오늘 다 사왔어. 냉장고 꽉 채워놨으니까 당분간은 장 안 봐도 돼. 서연의 표정이 또 굳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계획적으로 장을 보는 스타일이었어요. 필요한 만큼만 사서 신선하게 먹는 것을 선호했죠. 하지만 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 9시 영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볼륨을 꽤 크게 틀어놓았어요. 옆방에서 나유리가 자고 있었지만 영자는 신경 쓰지 않았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소리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나유리가 자고 있어서. 영자는 마지못해 볼륨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애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 정도 소리에도 못 자면 어떡해. 서연이 대답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죠. 방문을 닫는 순간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또다시 부엌을 재정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양념통들의 위치를 바꿨어요. 소금은 왼쪽에, 설탕은 오른쪽에, 간장과 식초는 가운데에 놓았죠. 영자의 기준으로는 완벽한 배치였습니다. 서연이 아침을 먹으러 나왔다가 또 당황했습니다. 커피를 타려고 설탕을 찾는데 없었어요. 한참을 뒤적이다가 겨우 찾았죠.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좀 더 편하게 정리해놨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아? 서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피로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매일 바뀌는 집안 구조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호의를 거절할 수도 없었죠. 점심시간 영자는 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나유리 옷을 샀어요. 분홍색 원피스와 운동화, 가방까지. 영자의 눈에는 너무 예뻐 보였지만 사실 나유리는 분홍색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그걸 몰랐죠. 집에 돌아온 영자는 나유리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난감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책도 크기 순으로 정리했어요. 나유리가 아끼는 인형들도 박스에 넣어서 장롱 위에 올려놨죠. 깔끔해 보였지만 나유리가 가지고 놀기엔 불편한 배치였습니다. 저녁 서연이 나유리 방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방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나유리가 인형을 찾으며 울먹였죠. 엄마, 내 토끼 인형 어디 있어요? 서연이 장롱 위 박스를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네. 할머니가 정리하신 거야. 나유리는 인형을 꼭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영자는 가족들의 미묘한 반응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집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가족들을 더 잘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죠. 밤 10시 영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다. 집안일도 열심히 했고 나유리도 잘 돌봤다.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기쁘다. 하지만 영자가 모르는 사이 옆방에서는 도훈과 서연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도훈은 난감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영자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4개월째 접어들면서 영자의 생활 개선 프로젝트는 더욱 본격화되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영자는 욕실 수납장을 열어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수건과 세면도구들이 마구잡이로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죠. 사실은 서연이 나름대로 정리해둔 것이었지만 영자의 눈에는 엉망으로 보였습니다. 영자는 수납장을 전부 비우기 시작했어요. 수건은 색깔별로 분류하고
칫솔은 가족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샴푸와 바디워시는 크기 순으로 정렬했죠. 서연이 사용하는 화장품들은 한쪽 구석으로 밀어놓았어요. 너무 많아 보였거든요. 점심 무렵 영자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이번 주 장보기는 서연이 어제 이미 했지만 영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마트에서 영자는 대용량 제품들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간장 1.8리터짜리 2병, 고추장 3kg짜리, 된장도 대용량으로 샀죠. 집에 돌아온 영자는 찬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작은 양념들은 뒤쪽으로 밀고 자신이 산 대용량 제품들을 앞에 놓았어요. 서연이 아껴 쓰던 유기농 양념들은 유통기한이 짧다는 이유로 버렸습니다. 오후 4시 영자는 거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소파 쿠션을 전부 빼서 햇볕에 널고 카펫도 드러내어 베란다에서 털었습니다. 그런데 카펫을 다시 깔면서 방향을 바꿔 놓았어요. 원래 위치보다 90도 돌려서 놓은 것이죠. 서연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섰을 때 현관에서부터 뭔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신발장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영자가 더 효율적이라며 옮겨놓은 것이었죠. 서연은 한숨을 삼키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네요. 영자는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집이 좀 더 깔끔해진 것 같지? 내가 정리 좀 했어. 서연이 욕실로 가서 수납장을 열었을 때 순간 당황했습니다. 렌즈 보관함이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뒤적이다가 맨 아래 칸에서 겨우 찾았죠. 세안용품도 모두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 시간 서연이 양념을 찾다가 또 한 번 놀랐어요. 평소 쓰던 유기농 간장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영자가 옆에서 말했죠. 그런 비싼 건 필요 없어. 내가 산 걸로 써. 맛은 똑같아. 서연의 입가가 실룩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산 간장을 꺼내 요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저녁 식탁에서 나유리가 밥을 먹다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줬어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려는데 영자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그림은 나중에 해도 돼. 한글이랑 숫자 공부가 더 중요해. 내일부터 할머니가 더 많이 가르쳐 줄게. 나유리의 표정이 조금 시무룩해졌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나유리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창의력 발달에도 좋고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놀기만 해. 공부를 더 해야 나중에 후회 안 해. 도훈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화제를 돌렸어요. 그나저나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무릎은 좀 나아졌어요? 영자가 대답하는 사이 서연은 조용히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식욕이 뚝 떨어진 것이었죠. 그녀는 물만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밤 8시 영자는 가계부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훈과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들 사이에 앉았어요. 내가 이번 달 지출을 정리해 봤는데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특히 외식비랑 나유리, 학원비가 너무 비싸. 서연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자신들의 돈을 어떻게 쓰든 그건 부부가 결정할 일이었죠. 하지만 영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외식은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하고 나유리 미술학원은 그만둬도 될 것 같아. 내가 집에서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도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영자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가족인데 이런 것도 같이 의논해야지. 그날 밤 서연은 침실에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힘들어.
도훈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죠. 어머니는 선의로 하는 일이었고 그걸 지적하기는 어려웠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또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보니 서연이 어제 저녁에 담가둔 콩이 있었어요. 콩나물을 기르려고 준비한 것이었죠. 하지만 영자는 그걸 모르고 버렸습니다. 상한 콩인 줄 알았거든요. 서연이 아침에 일어나 콩을 찾다가 없어진 걸 알았을 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커피만 마시고 출근했죠. 오전 10시 영자는 서연의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침대 시트를 갈고 옷장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랍장에서 서연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펼쳐봤습니다. 가족이니까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일기장에는 서연의 일상적인 기록들이 있었지만 영자는 그중 몇 구절에 눈이 멈췄어요. 직장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이었죠.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나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점심 후 영자는 나유리를 데리고 문구점에 갔습니다. 학용품을 사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문제집을 잔뜩 샀어요. 한글, 수학, 영어 문제집까지. 5살 아이에게는 너무 어려운 수준이었죠. 집에 돌아온 영자는 나유리를 앉혀놓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나유리는 하기 싫어했지만 할머니가 무서운 표정을 짓자 울먹이며 연필을 잡았어요. 할머니, 나유리 놀고 싶어요. 공부 다 하고 놀아야지. 1시간만 더 하자. 저녁 6시 서연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나유리가 울면서 뛰어왔어요. 엄마, 나유리 공부 싫어요. 서연이 딸을 안아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애가 너무 공부를 안 해서 내가 좀 가르쳤어. 이 나이에는 기초를 잡아야 해.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나유리는 아직 5살이에요. 하지만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영자가 끼어들었어요. 5살이면 충분히 공부할 나이야. 너무 오래 싸게 키우지 마.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나유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작게 중얼거렸죠. 괜찮아, 나유라. 엄마가 있어. 그날 저녁 영자는 또 가족들의 식단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먹던 음식들이 건강에 안 좋다면서요. 앞으로는 자신이 모든 메뉴를 정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60년 넘게 살면서 터득한 건강 비법이 있어. 너희들도 이제부터 내 방식대로 먹어. 도훈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죠. 밤 10시 영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이었어요. 화면에서는 전문가가 올바른 자녀 교육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죠.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아.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가르쳐야 해. 옆방에서는 서연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도훈이 아내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죠. 영자는 자신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집안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고 손녀 교육까지 도맡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선의가 가족들에게는 숨막히는 굴레가 되고 있다는 것을요. 5개월째가 되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김치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제까지 있던 김치가 사라지고 다른 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가 친구에게 얻어온 김치로 바꿔놓은 것이었죠. 서연이 직접 담근 김치는 이미 버려진 뒤였어요.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새 김치를 꺼내 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칼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영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김치 맛있지? 내 친구가 정말 잘 담가. 내가 담근 것보다 훨씬 맛있을 거야. 서연의 턱 근육이 꽉 물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이죠. 영자는 며느리의 반응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뿌듯하게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도훈이 김치를 먹다가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이거 엄마가 담근 김치 아니네. 맛이 다른데? 영자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 친구가 준 거야. 서연이가 담근 건 너무 싱거워서 버렸어. 도훈이 아내를 바라봤어요. 서연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목덜미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고생해서 담근 건데 버리면 어떡해요? 영자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더 좋은 걸로 바꿔준 건데 뭐가 문제야?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유리만 모르는 척 밥을 먹고 있었어요. 서연이 조용히 숟가락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저 배가 불러서요. 먼저 일어날게요. 서연이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도훈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영자는 여전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다음 날 일요일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도훈의 고모집에서 열리는 칠순 잔치였어요. 영자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날 생각에 기분이 좋았죠. 서연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나왔어요.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이었죠. 영자가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중충한 옷을 입고 가니? 좀 더 밝은 색으로 갈아입지.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전 이게 편해요, 어머님. 영자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한데 내 며느리가 그렇게 입고 가면 나도 창피해.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베이지색 블라우스로 갈아입고 나왔죠. 영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모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서연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며 소개했어요. 우리 며느리예요. 참하고 착해서 내가 정말 복받았죠. 하지만 그 말과 달리 영자는 계속 서연의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인사가 너무 작다, 음식을 너무 적게 먹는다, 웃음이 부족하다 등등. 서연은 그때마다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얘지기를 반복했어요. 한 친척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힘들지 않아요? 서연이 대답하려는 순간 영자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서연이는 정말 고마워해요. 내가 집안일이랑 아이 돌보는 것까지 다 해주니까.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억지로 만들어낸 미소였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아니, 도움만은 알고 있었어요. 아내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유리가 잠들었습니다. 영자는 조수석에서 계속 말을 했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니까 살 것 같네. 도훈이 백미러로 아내를 봤습니다.
서연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죠.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서연이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어요. 그리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죠. 집에 도착한 후 영자는 거실에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오늘 만난 친척들과 수다를 떨기 위해서였죠. 목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응, 우리 며느리 좀 소극적이긴 해. 내가 많이 가르쳐야 할 것 같아. 서연은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도훈이 아내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줬지만 서연은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4시 반이었죠.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5분도 지나지 않아 영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났네? 몸이 안 좋아? 서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일찍 깼어요. 영자는 며느리 옆에 앉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 살림 노하우, 육아 조언 등등. 서연은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하지만 손에 든 머그잔을 너무 꽉 쥐어서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해 있었죠. 회사에 출근한 서연은 화장실에 들어가 잠시 숨을 고를 필요를 느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서연 씨,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서연이 건조하게 웃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집에 가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퇴근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녁, 서연이 집에 들어섰을 때 영자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내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 나율이 보고 싶다고. 근데 내가 거절했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어머님? 영자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나율이가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정서적으로 안 좋아.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영자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내가 나율이를 돌보고 있는데 내 의견도 중요하지 않니? 서연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날 밤 도훈과 서연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힘들어. 도훈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머니께 제대로 말하지 못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자신도 더 이상 참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리고 자신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영자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며느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적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선의가 만들어낸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요. 6개월째 접어든 어느 수요일 오후 영자는 친구 정숙과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영자야, 이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 며느리 친정이 좀 복잡하다는 얘기를 들었어. 영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죠. 무슨 얘기?
자세히 말해봐. 정숙이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어요. 내 조카가 내 며느리랑 같은 회사 다니거든. 그런데 며느리 친정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빚이 많다던데? 그래서 내 아들한테 의존하고 있다고. 영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영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죠. 집에 도착한 영자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서연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했지만 영자의 눈에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수상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영자가 뜬금없이 물었어요. 서연아, 내 친정 부모님은 요즘 뭐 하시니? 서연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은퇴하셨고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영자가 계속 캐물었습니다. 은퇴?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가? 무슨 일 하셨는데? 서연의 얼굴이 불편해 보였어요. 도훈이 재빨리 끼어들었죠.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영자는 아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왜 그래? 가족인데 이런 것도 못 물어?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나유리만 밥을 먹으며 어른들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영자는 또 다른 친구인 미경을 만났습니다. 미경은 동네에서 소문의 밝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영자야, 내가 며느리 때문에 고생한다면서? 영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미경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전에 며느리가 살림을 제대로 못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다 해준다고. 영자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었지만 순간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자신이 정말 며느리 대신 모든 걸 하고 있으니까요. 맞아. 내가 없으면 그 집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아. 미경이 혀를 찼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가정부로 생각하나 봐. 내가 너무 착해서 이용당하는 거야. 영자의 마음속에 서운함이 차올랐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서연의 방을 기웃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커졌죠. 서랍장을 열어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거실에 놓인 서연의 가방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가방 안에는 평범한 물건들이 있었어요. 지갑, 화장품, 수첩 등. 하지만 영자는 수첩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거기엔 일정과 메모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영자의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문제 상담 예약 2025년 3월 15일. 영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자신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서둘러 수첩을 제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 도훈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아들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도훈아, 서연이 친정에 돈 보내고 있니? 도훈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영자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엄마 친구가 그러는데 서연이 친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더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돈을 빼돌리는 건 아닐까? 도훈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엄마, 그런 근거 없는 말하지 마세요. 서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영자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보다 며느리가 더 중요하니? 엄마는 내 걱정해 하는 말인데. 그때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낀 듯 잠시 멈췄다가 인사를 했어요. 다녀왔습니다. 영자는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밤이 되자 영자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은근슬쩍 며느리에 대해 물어봤어요. 우리 며느리 본 적 있지? 어때 보여? 뭔가 이상한 점 없었어? 대부분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지만 한 친척이 말했습니다. 글쎄, 지난번에 봤을 때 좀 차가워 보이긴 했어. 웃음도 없고. 영자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역시 며느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부엌을 정리하다가 쓰레기통에서 약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신경안정제였어요. 서연이 먹는 약이었죠. 영자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상했던 거야. 점심때 영자는 또 정숙을 만났어요. 약봉지 얘기를 하자 정숙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신과 약이라니. 혹시 우울증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감정 기복이 심하다던데.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표정이 이상했구나. 나한테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 정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조심해야겠다.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빚 문제, 정신과 약, 자신을 문제로 여기는 상담 예약.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영자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몸이 안 좋으면 쉬어야지. 약까지 먹으면서 일하지 마.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무슨 약 말씀이세요?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쓰레기통에 약봉지가 있더라. 숨길 필요 없어. 가족인데.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훈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왜 남의 사생활을 들춰내세요? 영자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화를 내니? 정신과 약 먹는 걸 숨기는 게 더 이상하잖아.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잠깐 나가 있을게요. 서연이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며 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예민한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도훈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죠. 하지만 영자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영자는 일기에 썼습니다. 며느리에게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다. 친정 문제인지 정신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 내가 더 잘 지켜봐야겠다. 한편 옆방에서는 서연이 베개를 꼭 껴안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아내를 위로했지만 서연은 고개만 저을 뿐이었어요. 그녀의 인내심은 이제 정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영자는 친구 정숙과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따라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정숙이 만들어준 김치를 받아왔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영자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문고리를 돌리려는데 손이 멈췄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평소 토요일이면 나율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영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현관 앞에 캐리어 2개와 박스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영자의 것들이었어요. 옷가지며 생활용품이며 6개월 동안 이 집에서 쓰던 물건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거실로 들어가니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죠. 도훈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유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무슨 짐이니? 왜 내 물건들이 여기 나와 있어?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짐 다 싸놨어요. 어머님, 이제 나가세요. 영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떨려서 서 있기가 힘들었어요. 가까스로 벽을 짚고 서서 물었죠.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서연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오늘 나가주세요. 영자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들을 향해 소리쳤죠. 도훈아, 이게 무슨 일이니? 내 아내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도훈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편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충분히 고민한 결정이에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6개월 동안 너희들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집안일 다 하고 나유리 돌보고 밥 해주고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은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저희 삶을 파괴하셨어요. 영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뭐, 파괴? 내가 뭘 파괴했다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제가 담근 김치를 버리시고 제 물건을 마음대로 옮기시고 사생활을 침해하시고 친정 부모님을 모욕하시고 나유리를 괴롭히시고 그게 도움이에요? 영자가 반박하려 했지만 서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들으실 필요 없어요. 결정은 끝났어요. 원래 살던 집은 아직 계약이 남아있으니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영자는 아들을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도훈아, 엄마야. 내 엄마란 말이야. 이렇게 쫓아낼 거야? 도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저도 가족을 지켜야 해요. 영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버리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좋아. 나가면 되지. 나가면 돼. 영자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택시 불러드릴게요. 영자가 뒤돌아봤어요. 눈에는 증오와 원망이 가득했죠.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갈게. 하지만 캐리어는 너무 무거웠고 박스도 많았습니다. 영자는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숨이 가빴고 가슴이 아팠죠. 66년 인생에서 이렇게 모욕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영자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던 일, 나유리와 함께 웃으며 놀았던 일, 가족들을 위해 장을 보고 요리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을 때 영자는 혼자 짐을 옮기기가 벅찼어요. 한 번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2번을 오가야 했죠. 그 사이 서연도 도훈도 나와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영자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가 짐을 싣는 것을 도와줬어요. 영자는 트렁크에 짐이 실리는 것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렇게 쫓겨나듯 나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택시에 올라탄 영자는 기사에게 주소를 말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 주소였어요. 차가 출발하자 영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파트 창문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느 창문이 아들네 집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영자는 계속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숙이었습니다. 영자야, 김치 맛있게 먹었어? 영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죠. 거리의 사람들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자신만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한 영자는 혼자 짐을 옮겼습니다. 6개월 동안 비워뒀던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썰렁했어요. 거실에 캐리어를 놓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서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억울함과 분노,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특히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짐 다 싸놨어요. 어머님, 이제 나가세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영자는 주먹으로 소파를 내리쳤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빈집에 영자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것이었어요. 영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죠. 너희가 후회할 거야. 엄마를 이렇게 대접한 걸.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어요. 화면이 깨질 정도로 세게 던졌지만 분노는 가시지 않았죠. 저녁이 되었지만 영자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저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영자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차올랐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모욕한 것을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되갚아줘야 한다고 다짐했죠. 영자는 일어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썼어요. 2025년 3월 20일.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날. 며느리에게 쫓겨났다. 아들마저 나를 버렸다. 하지만 이대로 끝이 아니다.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쫓겨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영자는 거실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침대로 가지 못하고 그대로 잠들어 버린 것이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영자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영자는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싶어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신 영자는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사람은 신우이였어요. 언니, 나 영자야. 지금 집에 있어. 신우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 도훈이네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며? 무슨 일이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함과 분노를 애써 누르며 말했죠. 언니, 내가 쫓겨났어. 며느리가 나를 내쫓았다고. 전화 너머로 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그 반응에 힘을 얻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자신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집안일을 했는지, 손녀를 얼마나 사랑으로 돌봤는지, 그런데도 아무 이유 없이 쫓겨났다고 호소했습니다. 신우이가 붕괴하며 말했어요. 세상에 요즘 며느리들이 그렇게 무서워? 시어머니를 쫓아내다니.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더욱 과장해서 말했습니다. 짐을 미리 다 싸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택시비도 안 줬어. 혼자 무거운 짐 들고 나왔다니까.
전화를 끊은 후 영자는 다른 친척들에게도 차례로 연락했어요. 고모, 이모, 사촌들, 그리고 남편 쪽 친척들까지 모두에게 같은 이야기를 했죠. 갈수록 이야기는 더욱 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점심 무렵 영자는 친구 정숙을 만나러 나갔어요. 동네 카페에 앉자마자 영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수가 내가 이렇게 됐어. 며느리한테 쫓겨났다고. 정숙이 놀라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나, 무슨 일이야? 자세히 말해봐. 영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종처럼 일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더라. 이유도 안 말해주고. 정숙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시어머니를 뭐로 보고. 너무한 거 아니야? 영자는 정숙의 반응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확신 말이죠. 카페를 나온 후 영자는 곧바로 미용실로 향했어요. 미용실은 동네 소문의 중심지였으니까요. 미용실 원장이 영자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영자 씨, 오랜만이네요. 요즘 아들네 집에서 지낸다고 들었는데. 영자는 한숨을 크게 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원장님, 저 쫓겨났어요. 며느리가 저를 내쫓았다고요. 순간 미용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영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욱 비통하게 풀어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애 봐주고. 그런데 갑자기 짐 싸서 나가래요. 아들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한 손님이 끼어들었어요. 아니, 아들이 그걸 가만히 봐요? 말도 안 돼.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내 자식이 맞나 싶어요. 미용실을 나온 영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영자는 혼자 크게 중얼거렸어요. 가만 안 둬. 나를 이렇게 만든 걸 후회하게 해줄 거야. 영자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접속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에게 쫓겨난 시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너무해요. 시어머니도 인권이 있는데 아들이 문제네요. 효도가 없어. 영자는 댓글들을 읽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어요. 저녁이 되자 영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훈이었어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제 전화 안 받으시길래. 영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제 와서 무슨 전화야?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된 건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영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유? 무슨 이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이나 해봐. 도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희 사생활을 너무 침해하셨잖아요. 서연이 일기도 보시고 물건도 마음대로 버리시고.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어요. 그게 이유야?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해? 내가 남이야? 통화는 결국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영자는 전화를 끊고 다시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며느리의 잘못을 부풀려 말했죠. 정신과 약을 먹고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상한 거예요. 친정에 빚이 많아서 우리 도훈이 돈 빼먹고 있다던데. 나유리한테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다 키운 거나 마찬가지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영자의 사촌이 또 다른 친척에게, 그 친척이 또 아는 사람에게 며느리 서연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나갔어요. 밤이 되어 영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첫 번째는 소문을 통해 며느리를 고립시키는 것. 두 번째는 아들을 설득해서 이혼하게 만드는 것. 세 번째는 손녀 나유리의 양육권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 영자는 일어나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잘못들. 하나, 시어머니 무시. 둘, 살림 못함. 셋, 정신과 치료. 넷, 친정 빚 문제. 다섯, 육아 방임. 물론 대부분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들이었지만 영자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어야만 했죠. 그래야 자신이 당한 일이 정당화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손녀의 양육권에 대해 상담받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6개월 동안 아이를 전적으로 돌봤는데 할머니로서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영자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또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의 회사 동료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했어요. 정숙의 조카를 통해 알아낸 번호였죠. 저는 박서연 씨 시어머니인데요. 혹시 서연이가 회사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 적 없나요?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것 같아서요. 상대방은 당황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영자는 만족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며느리도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저녁 무렵 영자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나율이었어요. 아이는 할머니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나율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영자도 손녀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뒤에는 도훈이 서 있었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죠. 엄마, 나율이가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영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 나를 쫓아낸 주제에. 도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율이는 할머니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영자는 손녀를 보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나율이를 이용하면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영자가 쫓겨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영자가 퍼뜨린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며느리 서연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의 친구 혜진이 영자를 찾아왔어요. 혜진은 카페에서 영자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죠. 영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온 것에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연이 친구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친구까지 동원해서 자신을 공격하려는 것인가 싶었죠. 하지만 혜진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어요. 서연이가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영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내가 다 해줬는데. 혜진이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연이 혜진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였죠. 영자는 귀를 기울였어요. 서연의 지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혜진아, 나 정말 못 견디겠어. 시어머니가 내 일기를 봤어. 서랍장까지 뒤지셨대. 내가 아껴둔 엄마 유품도 낡았다고 버리셨어. 나유리한테는 하루에 5시간씩 공부시키고 애가 울면서 싫다는데도 계속 시켜.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해.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들이 며느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처음으로 듣게 된 것이었어요. 혜진이 휴대폰을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6개월 동안 이런 메시지가 수십 개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계속했어요. 어머님이 서연이 친정 부모님께 전화하셔서 나율이 못 보게 하신 날, 서연이가 회사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울었어요. 어머님이 서연이가 담근 김치 버리신 날, 서연이는 점심도 못 먹었어요. 속이 너무 상해서요. 영자가 반박하려 했지만 혜진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어머님이 회사에 전화하신 거 아세요? 서연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하셨다면서요? 그 일로 서연이가 상사한테 불려가서 상담받으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영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걸 몰랐던 것이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도훈의 후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도 혜진처럼 영자 앞에 앉았어요. 어머님, 저는 도훈 형 회사 후배입니다. 형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준호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형이 매일 회사에서 한숨만 쉬었어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어머님께 말씀드리면 서운해 하실까봐, 아내한테 참으라고 하면 아내가 더 힘들어 할까봐. 그러다가 서연 누나가 쓰러진 거예요. 영자가 놀라 물었어요. 쓰러졌다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때 형이 결심한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혜진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서연이는 끝까지 참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니까, 남편 어머니니까, 나율이 할머니니까. 그런데 어머님이 나율이한테 엄마 욕을 가르치신 거 아세요? 영자가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걸 가르쳤어요? 혜진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나율이가 유치원에서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우리 엄마는 게으르고 못났대요. 할머니가 그랬다고. 그 얘기 듣고 서연이가 결심한 거예요. 더는 못 참겠다고. 영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확실히 며느리에 대해 나율이 앞에서 몇 번 말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인 줄은 몰랐죠. 준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형이 어머님께 전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영자가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6개월 동안의 사진들이었죠. 처음엔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에서 서연은 완전히 지쳐 보였어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먹던 약, 그거 우울증 약이 아니에요. 위장약이었어요. 스트레스로 위궤양이 생긴 거죠. 어머님이 쓰레기통에서 본 건 진통제였을 거예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서연이 친정 빚 얘기요.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서연이가 시댁제사 비용이랑 어머님 병원비를 다 대고 있었어요. 말 안 했을 뿐이죠. 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남편 투병할 때 며느리가 조용히 병원비를 내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어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엄마도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혜진과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영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들이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죠.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거실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그때는 도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간섭이었고,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억압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영자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6개월 동안 쓴 일기를 다시 읽어봤어요. 자신의 시각으로만 쓰인 일기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표정이 굳었다고 쓴 부분, 아들이 난감해했다고 쓴 부분들이 새롭게 읽혔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숙이었어요. 영자야, 어떻게 지내? 며느리한테 연락 왔어?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정숙아, 내가 잘못했는지도 몰라. 정숙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영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정숙은 한참 듣다가 말했어요.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를 쫓아내다니. 하지만 영자는 이제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나쁜 걸까? 아니면 자신이 잘못한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유리가 유치원에서 한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자신이 손녀에게 엄마를 미워하도록 가르친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있을 수도 없었죠. 갈등하는 영자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 3일이 지났지만 영자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과 미안함 사이에서 마음이 갈팡질팡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전 영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기로 한 것이었죠. 영자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던 잡채와 전, 그리고 나유리가 좋아하는 과일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66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러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섰을 때 영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망설여졌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다가 겨우 벨을 눌렀어요. 잠시 후 인터폰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야, 서연아. 어머니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문이 열리지 않을까봐 조바심이 났어요. 그때 덜컥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표정은 차가웠지만 눈빛에는 놀라움이 서려 있었죠. 영자가 음식 바구니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잠깐 들어가도 될까? 할 말이 있어서.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옆으로 비켜섰어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영자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공간이었죠.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영자는 계속했습니다. 혜진이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다 얘기해줬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알았어. 나는 도와준다고 한 건데 그게 너한테는 고통이었구나.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죠. 내가 병원비 낸 것도 이제야 알았어. 내가 정말 바보였어. 너 같은 며느리를 두고도 몰라봤으니. 서연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그렇게 쫓아내듯 한 건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더는 못 참겠었어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해해. 내가 너무 많이 간섭했어. 너희 삶을 내 맘대로 하려고 했지. 그때 나유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를 보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영자는 손녀를 꼭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유리의 따뜻한 온기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다시 같이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족이니까 자주 만나요. 나유리도 할머니 보고 싶어 했어요. 영자는 실망했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너희가 편한 대로 해. 내가 더는 간섭 안 할게. 도훈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어머니를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영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훈아, 엄마가 미안해. 너도 많이 힘들었지? 도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제야 어머니가 알아준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영자는 예전처럼 이것저것 간섭하지 않았고 서연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나유리는 할머니 옆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난 후 영자가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가볼게. 늦었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다음 주 일요일에 나유리 데리고 찾아뵐게요. 점심 같이 먹어요. 영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완전히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그래, 기다릴게. 맛있는 거 해놓을게.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한결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같이 살 수는 없지만 가족으로서의 관계는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며칠 후 영자는 정숙을 만났습니다. 정숙이 물었어요. 영자야, 며느리랑 화해했다며?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잘못한 게 많더라고. 이제야 깨달았어. 정숙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건데.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움과 간섭은 종이 한 장 차이더라. 내가 그 선을 넘었어. 시간이 흐르면서 영자와 아들 가족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식사를 했고 나유리는 가끔 할머니 집에서 자고 가기도 했어요. 영자는 이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요리하는 방식, 아이를 키우는 방식, 집안을 꾸미는 방식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저 지켜보고 응원했죠. 어느 날 서연이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그럴 만했어. 내가 너무했지. 오히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 관계가 완전히 망가졌을 거야.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예전과는 다르지만 오히려 더 편안해진 것 같았어요. 영자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2025년 5월 10일. 6개월 동안 며느리와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사랑도 때로는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도움도 상대가 원할 때 주는 것이라는 것을, 가족이라도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늦었지만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이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유리가 보낸 영상 메시지였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나름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적당한 거리가 더 큰 사랑을 만든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랑이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영자와 서연 모두 뼈아프게 배웠습니다.
도움과 간섭, 배려와 침해 사이의 경계는 너무나 얇아서 선의로 시작한 행동들이 어느새 서로를 질식시키는 올가미가 되어 있었죠. 적당한 거리가 만들어내는 그리움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지속시키는 힘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들이 찾아낸 것은 완벽한 화해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새로운 거리를 설정하는 지혜였습니다.